옛날 어느 마을 최고의 껄떡새 덕출이는 오늘도 할 일 없이 누구 하나 찔러보려고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과부 춘자가 들어오는데 이복의 춘자 많이 팔았는가? 오늘도 공치게 생겼어. 다들 먹고 살기 힘든가벼. 그럼 오늘 같이 한잔하면 내가 팔아주지. 어때? 개소리 하지 말어. 외상이나 다 갚고 술 마시던가 말던가? 그러지 말고 장사도 안 되는 거 우리 집에 가서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어떤가? 됐어. 저번에도 막걸리 딱 한 잔 마시고 이부자리 바로 깔아버리더만 나 이제 안 쏘가. 참나, 내가 그런 놈으로 밖에 안 보여? 내가 그렇게 밝히는 놈으로 보여? 그래 보여. 지나가는 개도 다 알아. 알았네, 알았어. 그럼 내가 팔아줄게. 뭐 있어? 집에 가서 찌개나 끓여 먹고 발바닥 닦고 잠이나 잘라내. 근데 쑥 있어? 쑥 당연히 있지. 애호박은 있고? 애호박도 당연히 있지. 그럼 다 해서 얼마야? 10푼. 쑥 빼면 얼마야? 다푼. 쑥 넣으면 얼마야? 10다푼. 쑥 빼면 얼마라고? 10푼. 다시 쑥 넣으면 얼마라고? 20푼. 이런 엠뱅알. 안 살 거면 저리 꺼져. 어디서 작업질이야. 아랫돌이 간지럽게.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쑥 넣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거요? 에고 이 답답한 양반아. 한 번 넣었다 뺄 때마다 가격 오르는 거 모르오? 옛날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 어느 냇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들이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비가 멍하니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마침 스님 두 분과 마주치게 되었다. 선비가 그 스님들에게 물었다. 스님들, 혹시 글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저와 같이 시를 한 수 지어보시지요. 하자 스님이 소승들은 배운 것이 없어 능하게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님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구절을 읊어볼 테니 스님들이 그 다음 구를 지어보시지요. 선비가 먼저 빨래하는 여인네들을 바라보며 저편 시냇가에 홍합과 조개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으니 하고 시를 읊고는 스님에게 다음 시구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한 스님이 선비님의 시는 고기 종류인 까닭에 저희는 산에 사는 산승이오니 고기 종류로는 답을 못하고 채소 반찬으로 대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비가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한 스님이 시를 읊는데 여인들을 구경하던 말 위에 선비 바지 속에서 송이버섯이 벌떡 일어서 꿈틀거리는도다. 하고 대답하니 이는 선비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허벅지를 바라보며 음심을 품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재치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이어서 대꾸를 하였다. 그런데 말 옆에 있는 송이버섯들은 아무리 벌떡 일어서도 쓸 수가 없으니 정말 한스럽구나. 라고 하며 속세를 떠난 스님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린 자식이 그만 홍역에 걸리고 말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이 병을 다스리는 신령이 있는데 이를 서신 혹은 호구별성마마라고 불렀다.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집안의 남녀노소가 몸을 단정히 하고 조그마한 상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으로 비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다 나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혈기왕성한 나이로 밤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다가 자식 병 때문에 못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구려. 그래서 이 물건이 빳빳이 일어서서 도무지 죽지 아니하니 마음 번거롭게 욕구가 발동하여 내 오늘 밤은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없겠소. 하자 여인이 깜짝 놀라 손을 흔들며 호구별성마마가 보고 계신데 언감생심 망령되이 음심을 내지 마시오. 부정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호구마마 역시 부부지간일 텐데 어찌 그 일을 모르겠소.
분명 별성은 남자의 성이요. 마마는 그 부인이 아니겠소. 그러니 당연히 이해하실 것이오. 하여튼 내 반드시 오늘 저녁은 그냥 보낼 수 없으니 군소리 마시오. 정 그렇다면 당신은 손을 씻고 정화수를 갈아 모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소. 남편이 그 말대로 별성마마에게 기도하며 아뢰었다. 나이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동침하지 못하여 춘정을 이길 길 없소. 이렇게 비오니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장난기 많은 이웃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간절한 원에 의해 지금 허락하노니 바로 거사를 치르도록 하여라. 그러자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이는 분명 호구 별성마마의 분부가 틀림없구나. 그리하여 곧 부부가 거사를 하며 한참 동안 운우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리고 부부가 논하기를 별성마마의 분부대로 했으니 가히 고마움을 전해야겠소. 하고 다시 손을 씻고 살해하였다. 별성마마 분부에 의해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마마의 은덕이 산과 같이 높으며 물같이 깊으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러자 이웃 사내가 다시 말했다. 너는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하니 남편은 별성마마의 명령으로 알고 오래 줄였던 터라 다시 한 번 일을 치른 후 또다시 고하였다. 별성마마 만족하게 한 번 더 잘하였습니다. 이에 이웃 사내가 또 말하길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5번이나 일을 치르니 남편은 거의 파김치가 되어 별성에게 겨우 말했다. 별성마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재미가 난 이웃 사람이 또 말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한계에 다다른 남편이 빌면서 말했다. 아이고 별성마마 살려주십시오. 네, 비록 죽인다 해도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별성님이 대신 한번 해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민가에 나타나는 도깨비가 하나 있었다. 이 도깨비는 비가 오는 밤에 집안에 촛불을 켜두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겁을 주어 벌벌 떨게 하였는데 겁만 주었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도깨비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촛불이 켜진 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옳거니 오늘은 오랜만에 장난을 치고 갈 수 있겠구나.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길. 어흥 이놈 오랜만에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남자는 놀라지 않고 멍하니 먼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도깨비는 다시 한번 이 녀석 아주 맛있겠구나. 살과 뼈를 발라서 맛있게 요리해 먹어주마. 도깨비는 다시 인간이 놀라지 않자 실망한 표정으로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아니하냐? 그러자 사내는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자 도깨비가 궁금해하며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도대체 뭐냐? 저는 평범한 농사꾼인데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지 뭡니까? 이제 팔자 고친다고 좋아라 했는데 글쎄 욕심 많은 사또가 그 소문을 듣고는 내가 금덩이를 훔친 거라며 그것을 뺏어가고 거기다 곤장까지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나 같은 평민은 사또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권력이 더 무서운 것을 알았는데 어찌 도깨비가 무섭겠습니까? 하니 도깨비가 그러면 내가 못된 사또 놈을 없애고 금덩이를 찾아오면 내가 제일 무섭겠군. 도깨비는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혼을 내주고 금덩이를 찾아주었다. 어떠냐 이놈아? 이젠 내가 제일 무섭지? 남자는 그제서야 벌벌 떠는 척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빌며 네, 세상에서 도깨비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제서야 도깨비는 체면이 좀 선 듯 으스대며 돌아갔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 밤 지난번에 그 사내가 불을 켜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나타난 도깨비가 아니 이놈 저번에 내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겁도 없이 불을 켜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놈 간덩이가 부었구나. 그게 아니라 도깨비님, 또 도깨비님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겨 이렇게 울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제발 없애 주십시오. 하니 도깨비가 아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다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지난번에 고생고생해서 도깨비님이 금덩이를 찾아왔더니 글쎄 마누라가 금덩이를 가져가서는 돈을 펑펑 써제끼는데 내 금덩이인데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 눈물까지 나지만 마누라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으니 마누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래.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설마 도깨비님도 마누라가 무서운 건 아니시지요? 이놈 감히 이 도깨비님이 마누라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나를 뭘로 보고? 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나한테 좋은 묘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마누라랑 네 마누라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사내와 도깨비 모두 마누라에게 먼지나게 얻어맞았다고 한다. 옛날 한 재상이 있었는데 소중이가 너무 작아서 10세 된 아이 정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재상은 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인은 모든 남자들의 소중이가 다 그 정도려니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의 행차가 마침 그 재상집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재상 부인은 집 담장에 붙어있는 작은 노각에 올라가 담장 너머로 행렬을 구경하려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행렬에 참가하고 있던 한 군졸이 갑자기 대열에서 뛰어나와서는 부인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담벼락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참는다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길고 큰 것이 힘차게 뻗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 세상에 뭐가 저리도 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인은 자기 남편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소중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녁 때 재상이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니 부인은 재상의 소중이를 잡고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여보 대감, 오늘 정말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임금님 행차 때 말입니다. 호기심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한 군졸이 담벼락 아래에 와서 소변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커서 대감 것과는 너무 달라 이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상은 그렇잖아도 평소에 자신의 소중이가 너무 작은 것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재상은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시치미를 딱 대고 이렇게 둘러댔다. 아, 부인. 혹시 그 군졸이 얼굴이 좀 검고 수염이 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겼지요? 재상은 대강 보편적인 군졸의 모습을 가지고 말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재상은 손뼉을 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군졸은 소중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소중이가 너무 크다 보니 여자들이 그와 혼인했다가 아파서 모두 도망가 지금껏 호라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부인, 보통의 경우 그렇게 큰 소중이를 가진 남자는 없답니다. 이에 부인이 수긍하며 말했다. 그렇겠지요. 대감 것이 새끼손가락만한데 특별히 다르겠어요? 이렇게 재상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못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선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선비는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자주 가는 암자의 법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기로 하였다. 처사님,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리 심란하십니까? 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 안으로 잠깐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 이쁘게 보던 사머리가 있지 뭡니까? 비에 젖은 그 옷 사이로 비치는 뽀얀 살결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구가 치솟아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머리도 평소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가서 1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잠시 머뭇하며 또 말하길.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이웃마을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는 외출 중이라 없고 그 부인만 있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려는데 또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 부인이 주는 술상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허, 처사님 이번엔 좀 큰 실수를 하셨군요. 그래도 반성하고 참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것은 10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또 말하길.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좀 출출해서 고기 좀 사려고 이서방집을 찾아갔는데 고기를 고르고 집에 가려는데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서방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이서방과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런 세상에나. 법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허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침 비가 오려고 하니 어서 제 방으로 드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온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이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앞 못 보는 남편이 말 못하는 아내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에 앞 못 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어디서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이오? 하고 묻자 밖을 내다본 아내가 한 손으로 남편의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를 썼다. 그러자 남편이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이니 그렇다면 불이 났소?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난 것이오? 하고 다시 묻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옥문을 만지게 하였다. 촉촉이 젖은 이곳이라면 진흙골에서 불이 났단 말이오? 그러면
진흙골 누구의 집이요? 남편이 또 그렇게 묻자 아내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입 구자가 2개이니 여생원 댁이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얼마나 탔소? 남편의 말에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그곳의 털을 다 뽑아버렸다. 아이고,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불쌍해. 하고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였다.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한 사람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주인장 안에 계시오? 누가 온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나가보시오. 그래서 아내를 시켜 나가보라고 하니 다시 들어온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의 거시기를 잡더니 옆으로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허리가 완전히 굽은 것을 보니 옆집 김노인이 왔나 보군 그래. 속히 들어오라 하시오. 그 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